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내고 타당한 방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다며 처음으로 인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2,000명 증원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하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의사협회는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대통령이 기존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지역 금고 측이 부당 대출을 권유했는지 양 후보가 허위 서류를 냈는지가 현장 검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파 공작원이 북한에서 전사했는데도 군이 유족에게 이를 알리기는커녕 간첩으로 취급하며 전사 사실을 수십 년간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57년 만에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독 보도합니다. 더 타당한 방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면서요. 협상의 여지가 생긴 건데 한편으로는 역대 정부와 9번 싸워 9번 이긴 의사 카르텔을 비판하며 2,000명 증원 필요성과 개혁 의지를 밝히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의료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을 거라고도 했는데 의료개혁이 정치적 이득을 주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추진한다는 거라는 의미겠죠. 의료계는 반발했고 야당은 불통이라고 여당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50분 담화 내용부터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분간의 대국민 담화 첫머리에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언급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의대 정원 논의 과정, 2,000명 증원 근거를 조목조목 밝힌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 더 타당한 안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의정 갈등 속에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건 처음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근거 없이 힘으로 뜻을 관철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의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 의협 등 일부 의사들의 정치 발언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9번 싸워 9번 지며 의사직역 카르텔은 공고해졌다며 과거 정부처럼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개혁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듣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그만큼 신속한 해결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전파 낭비, 쇠귀의 경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직을 내려놓으라는 말까지 나왔죠.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공감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속한 의료 대란의 수습을 위해 다시 한번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십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한 위원장은 정부 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전달했다며 불통 정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의료 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습니다. 군소 정당들도 일제히 대통령 담화가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전향적인 담화를 기대했던 여권에서조차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방향은 옳지만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함은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일 후보는 관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당원직을 이탈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설득력이 있었던 만큼 내부를 향한 공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선 건 그만큼 선거가 급하다는 뜻도 되겠죠. 대통령실 취재하는 전정인 기자와 더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 기자,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격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대통령실이 매우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덩달아 저희 출입 기자들까지 정신이 없었는데요. 어젯밤 10시 반쯤 처음으로 대변인실에서 내일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공지가 나왔고요. 네. 오늘 오전 9시쯤에서야 11시에 한다고 시간이 공지됐습니다. 대국민 담화에 대한 고민은 이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 전격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급박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네. 대국민 담화는 오늘 50분 넘게 생중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길 봐도 기자들이 안 보여요. 네, 오늘 대국민 담화 현장에는 기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네, 저도 생중계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봤는데요. 윤 대통령은 참모들만 대동한 상태에서 정확히 51분 동안 대국민 담화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나선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2022년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이후에 각각 대국민 담화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이 가장 긴 시간이었는데요. 오랜 시간을 할애해 의료개혁과 의사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를 보면 2,000명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 타협보다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다 보니 강경하게 보인 건 사실입니다. 네.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담화가 강경 입장으로 비춰진 데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께 사과하고 2,000명 증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주목해달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번 담화가 의료계와 갈등 해소에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대국민 담화를 갑자기 한 게 뭐 9일밖에 안 남은 총선을 의식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전투표는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향적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랬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외부의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대응해 왔다면서 당정 간에 필요한 소통들은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여당에서조차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대국민 관화가 분위기 반전 카드로 쓸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당은 오히려 조금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담화에 대해 후보들마다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일부 후보들은 대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환영 입장을 보였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황상무, 이종섭 사태에 이어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당의 요구를 수용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당의 반응만 보면 대국민 담화 카드가 당장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추적 전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차기 의사협회 회장은 이유조차 말하고 싶지 않다며 입장이 없다고 했죠.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의료계 반응은 말 그대로 냉랭함 그 자체였습니다. 2,000명 증원 후퇴 없이는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입장차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입장이 없다, 이유조차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며 논평조차 거부했습니다. 설령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의정 갈등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노한규 전 의협회장은 합의를 하더라도 전공의가 복귀할지는 회의적이라며 의료대란은 이제 시작이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대란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담화가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총선 이전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의사협회는 이렇게 평가절하했지만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한참이 지났음에도 의사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된 안을 달라고 촉구한 셈이 됐는데 과연 여러 의사단체가 하나로 된 의견을 모을 수 있을까요? 강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껏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답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증원 규모를 협상하려면 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한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전공의가 집단 행동에 나선 지 7주째지만 의사 측은 한 번도 통일된 숫자를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개원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와 교수로 이뤄진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전국의대교수 협의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따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는 교수도 의협도 자신들을 대변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원 규모를 다시 합의해도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합의된 의견을 달라고 촉구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의의사 쪽으로 넘어간 가운데 의사들이 사태 해결 의지를 가지고 협의체를 꾸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축소한 근무 시간에 맞게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겠다고 했었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걱정이 큽니다. 일반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의들도 주 40시간만, 그러니까 단축 진료를 하겠다고 밝혔었지만 당장 참여 의원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과대학 교수의 외래 진료와 수술이 대폭 줄어든다는 소식에 환자들은 걱정이 늘었습니다. 이해를 하지만 환자들은 교수님 믿고 오는 거잖아요. 그거 안 계시면 안 되지. 집사람은 이제 모아모 희귀병이라고 이제 오래됐는데 만약에 또 저기 뭐 담당 교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직 낸다든지 그러면 또 중증 환자인데 굉장히 불안하죠.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메워온 의대 교수들은 피로 누적으로 더는 버티기 어렵다며 오늘부터 중증 환자를 우선해 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 여기서 뭐 더 변화가 있을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동네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도 일부가 오늘부터 주 40시간 단축 진료를 하기로 했지만 참여한 병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야간 진료를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야간을 축소하기는 좀 어려워요. 의료 공백 사태의 위험을 의료 노동자와 환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무원칙하게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골이 깊어질수록 진료 축소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편법 대출로 아파트를 샀다는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집을 처분하고 그 대출금을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편법 대출 사태가 중도층 표심에 악재로 작용하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법은 인정하지만 사기 대출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결국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을 예정이고 혹시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큼 여론이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상당히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죠. 다른 후보자들도 걱정하는 건 사실이고 또 이게 분명히 국민 눈높이에는 어긋나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영훈 경기 화성을 후보와 양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이는 등 논란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 명리를 직격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세력이 다른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여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 후보의 결단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편법 대출을 받았다고 지목된 건 새마을금고 중앙회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벌였습니다. 중앙회 측은 편법 대출과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게 확인이 되면 대출금 회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선거날과 거의 겹치게 되겠죠.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소속 직원들이 대구의 한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학생인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한 곳으로 정치권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회가 현장 검사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어떤 거 위주로 좀 살펴보실 계획이신가요? 양 후보는 딸의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6억 원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고금리로 빌린 돈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5억 원 역시 지인들에게 중도금 목적으로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출 목적으로 빌린 돈을 가계부채 상환에 사용해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습니다. 양 후보는 금고 측에서 관행이라며 먼저 대출을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금고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대출했고 담보에 입장해가지고 들어가 받고 했으니까. 편법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편법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겠다 마시고. 또 양 후보가 사업자 대출을 증빙하려고 5억 원가량의 물품 구입 서류를 제출한 게 허위인지 밝혀내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투표일 직전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도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에 대해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는 내용인데 김 후보는 역사학자로서 기록을 근거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확인된 건 없습니다. 여야 모두 후보자들의 돌출 발언에 경계령을 내리고 있지만 과거에 했던 발언은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수원정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이번엔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환란 여사 관련 발언으로 입길에 올랐습니다.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김 후보 측은 역사학자로서 증언과 기록에 바탕을 둔 내용으로 김 총장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소개하려 했던 것이지 여성 비하 발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같은 방송에서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종군 위안부 간 성관계 암시 발언으로 유족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막말꾼 대열에 합류한 것과 다름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캘수록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김 후보의 성적 막말 대행진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까?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과거 발언들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민주당 일각에선 당황스럽단 반응이 나옵니다. 후보자들의 말 한마디가 막판 변수가 될 거라며 입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과거 발언에 발목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는 남편이 다단계 사기 사건의 수임료로 22억 원을 받은 게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죠. 남편이 검사장을 지낸 고위 검찰 출신인데 박 후보는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였다면 훨씬 더 많이 받았어야 한다면서요. 그럼 실제로 전관예우가 아니어도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현지호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유사수신 분야 전문 검사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낸 뒤 지난해 초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다단계 사기 사건의 수임료로 2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란 지적이 일자 박 후보는 전관예우라면 160억 원을 벌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임료로 1년에 수십억 원을 받는 게 전관예우인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건에 22억 원은 분명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액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임료뿐만 아니라 사건의 성격도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사장으로 나오자마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며 22억 원을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22억 수임료는 어떤 변명을 해도 납득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전관예우라면 160억을 벌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고발과 조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부정한 박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고 법조인들의 협의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평가받던 PK 지지율까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수도권 지원 유세에 집중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은 부산과 경남으로 향했죠. 본인이 완전히 소진이 돼도 불만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범죄자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부족함은 목숨을 걸고 해결할 테니 한 번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2조 심판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자기 감옥 안 가겠다. 자기가 죄 짓고 처벌받으니까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따위 명분 보셨습니까? 한 위원장은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겠다며 민생 공약도 쏟아냈습니다. 또 사직구장 재건축을 약속하며 1992년 롯데를 승리로 이끈 고졸신인 염종석 투수처럼 부산의 승리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염종석은 부상으로 1992년과 같은 해를 다시 맞이하지 못하고 은퇴했습니다. 저는 염종석처럼 올 한 해 소진하고 끝나도 불만 없습니다. 수도권에 집중하던 한 위원장이 PK를 찾은 건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는 당내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 사상을 시작으로 이곳 해운대를 포함해 부산에서만 7개 지역구를 찾으며 후보 유세를 도왔지만 무소속 장해찬 후보 출마로 3파전이 된 부산 수영구는 찾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만 지역구 10여 곳을 돌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한 위원장은 내일은 충청을 찾아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틀 연속 인천 지역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은 물론 국민의힘 지역구를 연달아 방문하며 안방 다지기에 들어간 건데 국민의힘의 읍소 전략에 대해선 예상했던 대로라면서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TV토론 사전 녹화를 마치자마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달려간 곳은 인천 동구 미추홀을입니다. 현역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 남영희 후보를 지원해 나섰습니다. 이틀 연속 지역구인 계양을이 있는 인천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오는 10일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국민의힘이 읍소 전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예상했던 대로라며 가짜 사과에 속지 마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만우절이죠. 만우절이든 아니든 거짓말하는 건 나쁜 겁니다. 진심도 없이 그냥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좀 잘하든지. 역시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중구강화 홍진도 찾았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 조택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인천 경기 지역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안방인 인천을 집중 공략하며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동하는 중간에는 충남 보령서천 나소율 후보를 지원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40학교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이 조금만 떨어져 버리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세한 차이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기. 이 대표는 개항을 거리우세로 일정을 마무리하며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의 추격을 견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제3지대 군소정당들도 막판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최근 불거진 각 당의 악재를 파고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임에도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고 있는 진보당 후보도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거대 양당 사이 군소정당들도 표심 잡기 위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충북 청주로 간 녹색정의당 지도부는 지난 총선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 무얼 했느냐며 정권 심판을 위해 자신들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의회에서 민주당을 이끌고 견제하고 비판도 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만들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는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과 만나 양당 모두 해결하지 못한 민생을 더욱 챙기겠다고 강조하면서 젊은 직장인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양당 정치가 민생 문제만큼은 합심해서 해결부터 하고 봐야 되는데 정쟁에 밀려서 어느 하나 식당 물가, 밥상 물가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와 양양자 원내대표가 출마한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들 재산 의혹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온 국민의힘을 향해 만시지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옳은 말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최소한 옳은 말을 하는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들 쫓아내라고 난리는 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경기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에서 정권 심판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수도권만 닷새를 돌던 한동훈 위원장, 어제 오후 갑자기 부산행을 결정했죠. 이 부산을 포함한 PK 지역에 걸린 의석수 모두 40석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32대 7 무소속 한석으로 보수정당이 크게 이겼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15곳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지율 일주일 사이에 이 지역에서 15%포인트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통 보수 텃밭인 PK 민심, 실제로 변화가 생긴 게 맞는지 한동훈 위원장이 찾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거나 초접전 양상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부산 연제구는 야권 후보 단일화로 상징적인 지역이 됐죠.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지만 진보당 후보가 야권표를 다 합쳐 큰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바로미터인 민심 해운대 갑에서는요, 민주당 구청장 출신인 홍순원 후보가 대통령실 출신 주진우 후보를 앞서고 있는 반면에 바로 옆 지역구인 해운대 을에서는 오랫동안 지역 기반을 닦아온 국민의힘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문 전 대통령 이곳을 찾았죠. 현역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에 최근 문 전 대통령까지 화력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현재 여당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재배치가 이뤄진 곳들 살펴봤습니다.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 지역구를 옮겨 도전한 북갑인데요. 이 지역은 이번까지 총 3번의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 주자가 계속 바뀌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구를 지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현재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 3선을 한 뒤 투입된 조혜진 후보의 김해을도 현재 민주당 후보에게 큰 차이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역구 기반을 오래 닦은 후보에게 새로 투입된 인물들이 고전하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민심 마지막 향배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PK 지역 판세가 들으신 듯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정치부 민지숙 기자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민 기자, 일주일 사이에 15%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진 거면은 이 정도면 PK 지역 민심이 실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지역구 단위로 들어가면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출렁인 거 판단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네. 선거 직전에 나오는 다음 여론조사까지 흐름이 쭉 이어져야 유의미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지역에서 여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이유는 정권 심판론의 영향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5주 연속 떨어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봤을 때 보수 표심이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 그렇게 쌓이고 있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찍어줬더니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보수 정당 후보를 뽑아줬지만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건 여전하다는 거죠. 특히 이 PK 지역은 현대차 제조 공장과 같이 산업단지 중심 지역으로 근로자 비중이 높은 만큼 경제 상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 점을 간파한 한동훈 위원장, 오늘 PK 지역 선거 유세 전략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2조 심판론과 야당 후보의 부동산 의혹 등을 집중 공격했던 이 수도권과는 달리 이 내용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민생 이슈에 훨씬 더 집중을 했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기준을 상향한다던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같은 민생 의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산업은행 이전이나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수건사업 성사시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없던 공약까지 막 급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수 표심이 흔들리는 거, 민주당이 당연히 입틈을 파고들겠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사상구 중심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아예 선거운동 첫날부터 PK 지역에 상주하며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때나 심지어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소리가 결코 엄살이 아니라는 거죠. 무심한 듯 주신 말씀이 뭐 이번엔 될 깁니다. 열심히 해보소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야당에서는 이번에 PK 민심을 바꿔서 이번 선거 정권 심판론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네,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지역이라 더욱더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선거 때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뜯으면 처벌을 받게 되죠. 선거 벽보만이 아닙니다. 남의 집 우편함에 있는 선거 공보물을 가져가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두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모자를 쓴 남성이 우편함으로 다가오더니 흰색 서류 봉투들을 모두 꺼내갑니다. 이 남성이 허리춤에 끼고 가져간 봉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이었는데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초저녁에는 있었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다 빼갔어요. 지난달 말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울타리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습니다. 경찰이 강력팀까지 동원해 피의자 검거에 나섰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인 A군의 장난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8일 인천 서구에서도 난간에 붙은 선거 벽보를 10대 학생 B군이 우산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B군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 가는 길에 장난삼아 버린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는 전국 8만 3,600여 곳에 부착됐고 전국에 배달되는 선거 우편물은 총 3,260만 통에 달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엔 서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글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편의점입니까? 네, 어젯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한 위원장이 일행과 함께 편의점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본 한 네티즌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저녁 메뉴는 컵라면과 탄산음료였습니다. 어제 강남 유세를 마친 뒤 근처 편의점에서 급하게 끼니를 때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지 못할 정도로 바빴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한동훈 위원장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경기 남부와 서울 강남권 일대를 돌면서 하루에만 10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아껴가며
분초를 나눠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위원장도 비슷한 상황이 담긴 사진이 공개가 됐었죠.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 위원장의 구두 굽이 떨어진 사진을 비서진이 공개한 건데요. 네. 선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양 당의 선거를 지휘하는 두 사람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드러내는 장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내 이름 팔지 마, 내 이름 팔지 마라고 말한 게 박용진 의원 같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한 겁니까? 네, 박용진 의원의 반발을 불러온 건 바로 이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박진웅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박 후보와 박 의원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실린 겁니다. 그러네요. 네, 박 의원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면서 전량 회수해서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민주당인 박 의원의 사진을 저렇게 실은 이유가 있겠죠? 네, 박 후보 측은 당파를 떠나서 그간의 노고에 대한 인간적인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박 의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안에 그 분열 양상을 비집고 들어와서 표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인 게 분명하잖아요. 박용진에 대한 모욕이고 강북을 유권자들 얕잡아보는 얄팍한 정치다. 정봉주, 조수진 후보의 공천이 연달아 취소되는 등 이 강북을 공천을 두고 자금이 워낙 컸던 탓에 민주당 공천에 실망한 유권자를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네. 어제부터 총선 지원 유세에 나선 박 의원은 선거 뒤에도 민주당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대자보인데 잠깐만요. 우리나라 말도 있지만 중국어도 있는 것 같고 이거 뭡니까? 네, 오늘 수도권 대학가 곳곳에 한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가 붙인 대자보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셰셰 대한민국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네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앞길이 막혀도 그저 셰셰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큰 그릇의 셰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이재명 위원장의 이 발언을 풍자한 겁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그러니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온 실언이 계속해서 또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위원장과 관련된 또 다른 유인분이 배포돼 갖고 이것 때문에 경찰이 수사까지 하고 있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네,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이재명 위원장이 죄수복을 입은 합성 사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네. 이 유인물에는 대장동 문제를 비롯해 이 위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같은 합성 사진을 배포한 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선거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까지 또 이런 게 나왔네요. 예, 지금까지 총선 톡톡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택시기사가 끝까지 차량을 쫓아가 잡아냈습니다. 택시 승객을 내리게 하면서까지 말이죠. 2차, 3차 사고를 막고 싶어서 차를 추격했다고 합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승용차가 차로를 벗어나 인도 위를 올라타더니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같은 신호에 좌회전하다 이 모습을 본 택시기사가 운행을 멈추고 사고 차량을 지켜봅니다. 가로수의 반쯤 부서진 차는 윙윙 헛바퀴를 돌더니 가까스로 후진해 다시 도로로 나와서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납니다. 택시기사는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량을 쫓기 시작합니다. 손님한테 좀 일찍 내려주실 수 있냐? 사장님 가서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2km를 달린 사고 차량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택시도 뒤를 따릅니다. 목격과 동시에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덕에 사고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40대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2차, 3차 사고를 내지 않을까 그게 불안했고 큰일하고 뭐 자랑할 만한 일한 것도 아닌데요, 뭐 솔직히.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죠. 중소기업계는 형사처벌로 폐업 공포에 빠지고 있다면서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 소원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보통 양형은 얼마 미만,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 중처법은 1년 이상 징역같이 징역 기간에 하한을 두고 있거든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진정으로 응답하라. 국회 앞에 3,500명이 결집하고 산재 예방 잘할 테니 사장첩을 없애주라. 전국을 돌며 법 적용 유예를 외쳤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결국 법은 확대 시행됐고 부산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첫 사례를 시작으로 사망 사고는 계속됐습니다. 중소기업계가 결국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가장 문제 삼는 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되길 바랍니다.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정해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이어 헌재가 771만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 해갖고 사실 너무 어려운데 2중 3중 처벌한다는 거는 좀 너무 이제 과한 거죠. 헌법 소원을 한다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각자 돈을 내자. 이번 헌법소원 심판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모두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북파 공작원이 북한 땅에서 전사했는데 군은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도리어 간첩 취급을 했습니다. 법원이 무려 57년 만에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북파 공작원 훈련 과정을 다룬 영화 실미도입니다. 영화 속 실미도 부대는 북한으로 가지 못했지만 강모 씨의 오빠 강신곤 씨는 북한에 실제로 파견된 공작원이었습니다. 1967년 당시 20살이었던 강신곤 씨는 군에서 교육을 받고 북파 공작 활동을 하다 같은 해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도리어 월북한 간첩 취급을 했습니다. 간첩 앞제비 노릇을 해서 당신네들은 우리 정보부에 감시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감시를 한 거예요. MBN이 입수한 1967년 당시 군 공작 계획서에는 신곤 씨의 공작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인적사항부터 북한 대남 공작 기관에 침투해 관련자들의 정보를 빼내는 임무, 월북을 가장해 침투에 성공했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곤 씨가 전사한 지 50년이 지난 2018년에야 진상을 알려줬습니다. 우리 엄마가 2010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진작에 내놨으면 그래도 노인네가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돌아가셨을 거 아니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이 입은 막대한 고통과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받지 못한 대우를 고려해 국가가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런 점이 국가 안보를 위한 시대적 희생양이 된 국민에게 국가가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유족과 정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4월이라는 건 잘 아시죠? 하루에 63건의 산불이 나기도 했었으니까요. 지난 3월 한 달간 발생한 산불 숫자와 거의 맞먹는 수치입니다. 산불은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고 하죠.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면서 시뻘건 불길이 숲을 집어삼킵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엔 시커먼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불이 난 산 바로 밑에는 이렇게 마을이 있습니다. 만약 불길이 산을 타고 더 번졌다면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선 74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4월엔 불과 사나흘이면 발생합니다. 실제 지난해 4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에서 5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2002년엔 4월 5일 하루에만 63건의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행락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영농철 준비한다고 소각하는 행위들이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불이 난 지 213시간 만에 진화된 울진 삼척 산불은 서울시 면적의 41%가 불에 탄 역대급 피해였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이재민 100여 명은 아직도 임시 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으로서 생을 마감한다고 잘 지어가 살다가 그거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산불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지요. 울진 산불 현장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황폐해진 산이 산불 이전에 울창했던 모습으로 회복하려면 최소 3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성묘객이 많은 청명과 한시까지 겹치면서 4월을 맞은 지자체와 산림당국은 비상입니다. 48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자원을 각각 분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산불의 73%는 담뱃불과 논밭 태우기 같은 부주의 때문입니다. 사람만 조심하면 산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현대차가 투자한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미국 네바다주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일반 사람이 보는 시험 그대로였는데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운전면허 시험장. 사람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 차량이 응시자로 찾아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합작 투자에 만든 법인 모셔널의 아이오닉 5 로봇택시입니다. Do you think it'll pass? I have my doubts. 도로 주행을 시켜보니 제한 속도를 오차 없이 지키고 차로 변경도 수월하게 해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앞에선 부드러운 정차를 시도합니다. 그동안 시험 합격률이 16%에 불과한 코스인데 이 차량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Surprisingly, it was a perfect score. Oh my God. 실제 면허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라스베이거스에서 시범 운행 중인 차량으로 사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 자율주행차가 코스를 완벽하게 통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장된 것이 아닌가. 돌발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남아있겠지만은 업계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와 포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대차는 최근 모셔널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며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테슬라는 무료 이용을 제공하고 중국 업체들도 공격적인 기술 개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반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자율주행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경쟁과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운전자 없는 꿈의 자동차의 현실화에도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살면서 주민들과의 다툼이 가장 큰 게 주차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즘 한 집에 차 한두 대는 기본이지만 오래된 아파트 주차장 건설 기구는 여전히 가구당 한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올리면 건설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들질 않은 겁니다.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낮에도 2중 3중 주차는 기본이고 차량을 무리하게 밀다가 접촉 사고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너무 불편하죠. 저희들 진짜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 정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도로에도 많이 대고.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인데 주민들 간 큰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지은 지 5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조차 가구당 주차 대수는 1.28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28년간 변하지 않고 유지돼온 주차장 건설 기준 때문입니다. 가구당 주차 대수 1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0.7대 이상 될 수 있는 공간만 아파트를 지을 때 확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레저용 차량 등 한 세대당 차량 2대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 좀 너무 늦은 감은 있고 국토부는 큰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좀 디테일한 건 지자체한테. 다만 주차면을 늘리거나 주차면을 깊게 파면 공사비가 늘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면세점에서 양주를 사면 시중 가격보다 20-30% 정도는 싸죠. 심지어 담배는 거의 반값입니다. 당국에 담배와 양주를 수출한다고 속여 싸게 산 뒤 담배는 골판지인 척, 양주는 생수인 척 국내로 빼돌려 되판 일당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상자를 들고 가더니 다른 짐과 합칩니다. 홍콩에 면세 양주를 수출한다고 신고하고 실제 수출 상자에는 생수를 담았습니다. 빼돌린 양주는 몰래 국내로 들여와 팔았습니다. 모두 1,110병, 3억 6천만 원어치였습니다. 시중에서 80만 원 하는 32년 된 양주를 한 병 빼돌리면 관세 30%에 해당하는 24만 원을 몰래 챙겼습니다. 다른 창고에선 면세 담배가 발견됩니다. 담배구나 이거. 양주보다 부피가 작은 담배는 무려 70만 갑, 38억 원어치입니다. 8,600원짜리 중국산 담배 한 갑당 세금이 55%, 5천 원 가까이 더 남았습니다. 그간 나라가 못 받은 관세는 29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이렇게 검은 비닐로 꽁꽁 싸매면 물건을 밖으로 싣고 나올 때 세관이 일일이 검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담배 포장 속에는 담배와 무게를 똑같이 맞추려고 골판지를 채웠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하고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 한 다음 검찰은 4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가수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흉내낸 일명 AI 커버곡이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다른 노래에 입히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 유명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학습시키는 곡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목소리의 원래 주인들에게도 수익이 돌아갈까요? 이시율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최근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비비의 노래 밤양갱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학습시킨 AI 커버곡이 뜨거운 인기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너란 바라보면 머리. 박명수 씨는 나보다 더 나 같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저도 들어봤는데 나는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죠? 만약 이 유튜브 영상에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박명수 씨에게도 수익이 돌아갈까요? 통상 한 음원의 권리 주체는 저작권자와 저작 인접권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음원을 실제로 부르고 연주하는 사람인 가수에게는 저작 인접권이 인정되는데요. 하지만 AI가 커버한 목소리는 가수의 목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다른 목소리로 진행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목소리 자체에 권리도 없는 거라서 저작 인접권 침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AI가 커버한 노래로 발생한 수익이 목소리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명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오픈 AI가 공개한 보이스 엔진이 단 15초 만에 사람의 목소리를 모방해 큰 충격을 준 만큼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공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확인 이시열입니다. 부활절을 맞은 이스라엘 시민 10만 명이 교회로 가는 대신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인질들을 찾아오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를 요구한 건데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되레 가자 지구에 대한 추가 공습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의회 앞 도로가 시위대 행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위대는 도로에 불을 지르고 경찰은 물대포로 응수합니다. 기마대까지 동원한 경찰은 일부 시위자를 거칠게 연행하기도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이스라엘 시민 10만 명이 부활절 주간
교회 대신 거리로 나왔습니다. It's trying to change the government because this government is a complete and utter failure, and the only way they will lead us into the abyss that we will never come out of. 이들은 반년 동안 전쟁을 벌였음에도 하마스를 제압하지도 인지를 되찾아오지도 못했다며 조기 총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0월 전쟁이 발발한 이후 벌어진 시위 중 최대 규모인데 시민들은 텐트를 치고 숙식하며 나흘간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물러날 뜻이 없다면서 오히려 가자 지구에 대한 추가 공습 의지를 밝혔습니다. הקריאות לבחירות עכשיו, בעיצומה של המלחמה, רגע לפני הניצחון, ישתקו את ישראל במשך לפחות חצי שנה, להערכתי 8 חודשים. הם ישתקו את המשא ומתן לשחרור חטופינו, הם יביאו לסיום המלחמה לפני השלמת יעדיה. 이집트에서 휴전 논의가 재개됐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일시 휴전을, 하마스는 영구 휴전을 원하는 입장차가 뚜렷해 타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오늘 서울의 벚꽃이 공식 개화했음을 알렸습니다. 작년보다는 일주일 늦었지만 역대 5번째로 빠른 기록인데요. 이번 벚꽃은 내일과 모레 내리는 봄비를 머금은 후에 화사함이 더해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가 되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의 많게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 이상, 그 밖에 전남과 경남 지역에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에는 모레인 수요일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지만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욱 따뜻해지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대전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가 일제히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적으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글피 아침까지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